안녕하십니까. 독일어 딕션 강사 이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주차인데요. 네, 3주차 강의를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제 생각대로 2단계로 떨어지긴 했는데, 네, 학교 측에서는 아직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하자는 네, 그런 의견이 학교에서는 계속 있어가지고 네, 지금 요번 주까지는 제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네, 음, 이것을 네, 여러분들 이제 뭐 녹화 강의 보시는 게 쉽지 않으신 일인데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요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조심을 하자 하면 네, 다시 한번 녹화 강의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요번 주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공지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제가 녹화 강의가 아닌 대면 강의로 저희가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얼굴을 직접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주부터는 네, 이제 저번 주까지 저희가 뭐 했죠? 저번 주에 제가 알파벳 그쵸? 다시 한번 독일어 딕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요번 주부터는 저희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작곡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 자 어떤 내용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독일 예술 가곡 네, 제 이번 주 3주 차인데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독일 예술 가곡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다음에 루드비히 판 베토펜. 네, 베토벤이죠. 네, 독일식으로 읽으면 베토펜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 두 인물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다음에 두 인물의 가곡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실게요. 독일 예술 가곡에 대해서 독일 예술 가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 보실게요. 이거 뭐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은 의미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1810년 프란츠 슈베르트죠. 슈베르트를 거의 첫 예술 가곡의 작곡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그 슈베르트의 작품으로부터 아놀드 슈엔베어까지의 작품을 가르키며 작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서양 음악 안에 악기 반주를 동반한 솔로 작품을 가르킵니다. 그래서 슈엔베어 이후에도 네, 그 독일 예술 가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모차르트, 베토펜, 그다음에 하이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예술 가곡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19세기 이전에는 가곡이라는 개념이 참 희박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곡이라 하면 왠지 그 슈베르트의 뭐 디 슈에네 밀러린 그쵸? 물레방앗간 아가씨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뭔가 반주와 예술적인 게 이제 어 좀 강한 예술적인 느낌이 강한 그죠? 그런 곡들을 이제 예술 가곡이라 하는데 가곡 자체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희 나라도 뭐 아리랑 이것도 사실 가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폴크슬리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통 가곡을 네, 전통 가곡 같은 거는 이미 그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에서 그리고 오페라 이쪽에서 따온 작은 소절, 작은 그러니까 짧게 부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곡이 네, 있었는데 그거를 예술 가곡이라 분리하기에는 너무 좀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를 어느 순간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가곡이란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희박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교회 음악과
오페라, 교회 음악부터 사실 이 음악이 발전을 했죠, 그쵸? 그래서 교회 음악과 오페라에 비해 입지가 약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오페라가 이미 유행하던 시기여가지고 교회 음악, 그 다음에 또 오페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장르가 생긴 거예요. 네, 예술 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가벼운 농담 이렇게 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농담들, 그러니까 뭐 살롱 콘서트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농담들을 이제 멜로디에 붙여서 부르는 등 이렇게 정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너 클래식, 이제 비엔나 클래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차르트, 뭐 베토벤, 슈베르트. 이때부터 유절 가곡 형식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 가곡 이전에도 민요, 폴크슬리트가 존재했고, 그다음에 1750년대엔 이때쯤에 이미 예술 가곡으로 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처음에는 시에 피아노 반주를 붙여서 노래를 했고요. 네, 뭐 슈베르트,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괴테 시인 아니면 쉴러 시인들의 그런 것들을 시들을 그쵸? 인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가곡을 만들었죠, 그쵸?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붙이고 했었는데 이제 뒤로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마할러 아니면 슈트라우스 그다음에 바그너 이쪽으로 가서는 오케스트라 그쵸? 오케스트라까지 같이 연주하기는 뭐 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에 맞게 가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피아노 반주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반주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이번 학기를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술 가곡의 형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절 가곡, 유절 가곡이 뭐예요? 예, 절이 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절이 있다. 이런 거를 슈트로펜리트라고 해요. 슈트로펜이라는 건 독일말로 그 절인데 요 슈트로펜리더 그죠? 요거를 유절 가곡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트로펜리트는 맞지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각 절마다 반주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속 이렇게 슈베르트 가곡 같은 거 보면 1, 2, 3, 4절 다 똑같고 마지막에 끝만 마무리만 틀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죠. 그런 걸 이제 단순한 슈트로펜리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슈트로펜리트가 있어요. 이게 반주가 변하고 또 뭔가 피아노, 포르테 이런 리듬이나 그다음에 다이나믹 이런 게 변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거를 변화하는 슈트로펜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작 가곡이라고 해서 각 절마다 다른 멜로디가 붙은 가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절에서 2절 뭐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드라마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 통작 가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첫 인물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56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죽었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살았죠. 35살, 36살 요때쯤 죽었습니다. 천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더 살아 있었으면은 더 많은 곡을 작곡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거다. 뭐 슈베르트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일생을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4살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일생을 짚어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짚는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음악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애와 그 다음에 특징을 나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살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죠. 1764년에 첫 곡을 작곡을 했는데 1764년이면 몇 살이에요? 네, 9살.
그죠? 9살에 첫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네,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에피소드를 보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이제 순회 연주를 다녔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그걸 신동이라는 네, 칭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762년부터 독일 그리고 서유럽 순회 연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런던 그리고 런던에 가서 이태리풍의 교향곡과 오페라를 좀 접했다. 그러면서 음악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살츠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살츠부르크에서 돌아와서 11살의 나이로 첫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네, 곡이 아닙니다. 11살의 나이로 첫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Die Schuldigkeit des ersten Gebots라는 네, 오페라를 작곡을 했고요. 유명하지 않죠? 1766년부터는 비엔나와 이태리로 순회 연주를 다녔습니다. 이때 처음 독일 오페라를 작곡을 했지만 당시 비엔나에 만연한 이탈리아파의 반대로 공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페라는 이전까지도 이제 이태리가 계속 지금 그 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 독일 곡으로 뭔가 오페라를 만든다. 독일 말이 오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면 모음이 많고 자음이 너무 세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네,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편견을 깬 게 요 모차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파 여기 사실 비엔나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이름으로 쓴 게 아니라 합스부르크 왕가를 네, 합스부르크가 왕가가 지배하는 독일의 일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엔나에 이때도 음악은 이탈리아파에 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공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뭐 유명한 에피소드를 한번 짚어보자면 1770년에 로마 바티칸 연주에서 외부로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던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구성부, 그러니까 9개 성부가 있는 곡을 한 번 듣고 그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악보에 받아 적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와 얘는 정말 천재다, 정말 뛰어난 인재다 해서 볼로냐로 가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볼로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굉장히 인정을 받는 네, 이 탄탄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772년에서 1777년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살츠부르크로 돌아와서 바로 궁전 악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러면은 네, 거의 20대가 되기 전이죠. 네, 18살? 네, 이 정도인데 이제 궁전 악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777년부터 1781년이 1777년에 이제 악장에서 물러나고 살츠부르크 내에서 직장을 이제 잡으려고 더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업자 신세가 프리랜서 좋은 말로 하면 프리랜서고 여러분이나 저죠. 네.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만 네, 제대로 된 직장은 없었다는 거.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비엔나로 오게 돼요. 생각을 한 거죠. 살츠부르크는 자기의 고향이고 이제 살츠부르크 도시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작은 동네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 없다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더 큰 도시로 가자 해서 가게 된 것이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그다음에 또 여러 동료들도 사귀면서 네, 인맥을 넓히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프리랜서 작곡가 겸 선생으로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를 알게 되죠. 요세프 2세 황제인데 이 요세프 2세 황제가 한번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시면 이제 황제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연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넘편드라이 파르파노 네아모로소 그 유명한 네, 그 곡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게는 뭐 사실 그때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 그때 작곡된 모티브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어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세프 황제의 눈에 띄어서 여기서 이제 독일 오페라를 작곡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독일 오페라 그 전에도 있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 오페라가 독일 오페라도 이제 할 수 있구나, 괜찮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führung aus dem Serail 그러니까는 뭐 세라일로부터의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그런 뜻이죠. 네, 그 오페라를 통해서 독일 오페라가 이제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 이태리에서 이제 오페라가 왔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있는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 참 좀 그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태리 음악을 가지고 왔지만 이때부터는 뭔가 독일적인 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바흐나 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독일 종교 음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이쪽에서 모차르트로 인해서 독일 사람들도 오페라를 쓰기 시작했다.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 뒤로 매년 써요. 1786년 레노체 디 피가로를 비엔나에서 초연하고요. 그죠? 1787년 돈 조반니를 프라하에서 초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90년에 커지 판 뚜떼를 비엔나에서 다시 한번 초연하고요. 1791년 차워플레테 마술피리를 비엔나에서 초연을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곡들을 작곡해서 성공을 거뒀죠. 뭐 여러분들 뭐 다들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모차르트가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다고 알고 있어요. 연 뭐 한 10억에서 50억 정도 벌었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 돈을 다 노는데 탕진했어요. 그래서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이제 병도 걸리고 항상 빚에 쫓겨서 다녔죠. 그래서 이거 디차워 플레트 그러니까 마술피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작곡을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돈을 대주던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프리메이슨에서 의뢰를 해서 이 곡으로 올려라 해서 차오플레테를 작곡을 해서 올린 돈에 쫓겨서 올린 오페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곡들에 작곡하고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젊은 나이에 레퀴엠을 마지막 곡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3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그 당시에 모차르트 시신을 걷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묻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와이프가 부인이 와서 다시 한번 걷어서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서 묘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비엔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사진인데 여기 이 비엔나 국립묘지가 사실 묘지지만 약간 좀 관광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5명의 그 유명한 작곡가가 이제 묻혀 있거든요. 그 베토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거기에 이제 풍경 중에 하나인데 모차르트는 여기에 묻혀 있다. 근데 여기에 진짜 시신이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 자, 요 정도가 이제 모차르트의 일생이었고요. 이제 짧게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가곡의 특징을 보시죠. 제가 가곡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까 일생에서는 뭐 가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곡 자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차르트는 뭐 가곡들이 있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총 30곡을 작곡을 했는데 30곡 정도. 근데 이 중에 7곡만 이제 살아있을 때 발표를 합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집에 있는 악보 이것도 가곡이네 저것도 가곡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찾게 된 거고요. 7곡만 이제 생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7곡이 이제 가장 유명한 아벤트 엠핀둥이나 뭐 아니면 나스 파일셴 뭐 이런 곡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가곡 예술 가곡 역사에서 그렇지만 곡 자체가 이미 모차르트의 수준을 보여주고 또 모차르트가 워낙 이제 천재였기 때문에 곡이 모차르트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쭉 보실게요. 가곡 특징 뭐가 있는지. 고전 시대의 가곡은 종교적 목적으로 작곡되었음. 이게 베를리너 슈울레라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이제 파생이 된, 네, 이쪽만 해도 굉장히 엄하고 엄격하고 이런 고전 시대의 가곡이 있긴 있었는데 다 종교적 목적, 종교적인 엄하고 엄격하고 뭔가 이렇게 좀 교훈적이고 이런, 네,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비엔나 고전으로 넘어가면서 오페라의 영향 아래 작곡이 되기 시작하죠. 네, 오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교회 음악에서 파생이 돼서 이제 세속적인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오페라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세상적인 것을 이제 가곡 작가들이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곡하던 바로크 시대에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곡 자체가 그때도, 네, 좀 이렇게 어 뭔가 교훈적이고 그다음에 교육적이고 이런, 네, 계몽적인 교훈시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이제 점차 오락적인 사교시에서 이제 곡을 붙이게 됩니다. 사교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살롱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시를 하나 지어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를 짓고 그러면은 거기서 모차르트가 듣고 있다가 그 시에 제가 곡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그 즉석에서 예, 반주를 해서 이제 곡을 붙인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살롱 콘서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곡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즉석에서 작곡되고 없어진 곡들도 있을 거고 분명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만들어진 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오페라의 한 장면을 가져와서 이 가곡으로 만들었던,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곡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가곡이 뭔가 음악의 한 장르다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가사 반복이 많고 전체적으로 유절 형식,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똑같은 멜로디에 반복되는 그런 형식을 띠고요. 음역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전문 가수가 없고 그냥 부르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시인이 부르기도 하고 반주자가 모차르트가 치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음역대가 넓지 않다. 그래서 아직 예술가곡이란 분야가 오페라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모차르트 시대의 가곡의 특징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고요. 다 곧 모차르트의 곡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Das Veilchen이란 곡이고요. 바바라 보니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곡 중에 한 곡이죠. 요번 시간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Ein Veilchen auf der Wiese stand, gebückt in sich und unbekannt. Es war ein herziges Veilchen. Da kam ein junge Schäferin mit leichtem Schritt und buntem Sinn daher die Wiese her und sang. Ach, denkt das Veilchen, wegen nur die schönste Blume der Natur, ach,
durch See zu ihren Füßen durch. Das arme Veilchen, es war ein herziges Veilchen. 아, 네. 바바라본이 네,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워낙 유명했던 네,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봤고요. 발음이 있어서는 네, 조금 르 발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발음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에 충분한 네, 곡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로 모차르트를 마치고요. 다음은 저희 요 가사. 네. Das ein Veilchen auf der Wiese stand, gebückt in sich und unbekannt. 네, 요로 가사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네, 서로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거 가사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이 영상 녹화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는 못했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는 걸로 네, 한번 준비해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네, 그거는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베토펜 고전 작곡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죠. 네, 베토펜, 뭐 모차르트, 하이든 그죠? 이 세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베토펜의 일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1770년 모차르트보다 동생이에요. 네, 어리죠? 56년에 태어났고 70년에 태어났으니까 띠동갑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1827년 네 그래도 꽤 살았습니다. 그렇죠? 57세 58세까지 살았고요. 성악가였던 아버지가 일찍이 음악의 소질을 발견해서 궁전악단 동료들과 함께 네 영재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7살에 피아니스트로서 첫 연주를 가졌는데 마찬가지 모차르트가 했던 그 순회 연주에 영감을 받아서 네 순회 연주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따라하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봤는데 사실 이때는 순회 연주가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네, 많이들 이렇게 순회 연주 같은 거 어릴 시절에 뭔가 천재다, 뭔가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다녔던 시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순회 연주를 하고 이렇게 커가면서 궁전 지휘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비엔나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본에서 태어났어요. 본이라는 도시. 네, 한때 독일의 서독의 수도이기도 했던 본 도시인데 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에 돌아온 후에 오르간 그리고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하이든을 만나서 하이든이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너 이거 비엔나에서 꼭 이 음악의 중심지인 비엔나에서 너의 음악성을 꼭 피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추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틀리게 되죠. 비엔나에서 많은 귀족들의 후원과 주선으로 비엔나 음악인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인맥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든이 추천으로 갔잖아요. 그럼 뭐 하이든이 야 레슨도 좀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쵸? 1년 3개월 동안 작곡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이미 엄청 유명했던 이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네, 이 하이든의 영향력은 이제 전 유럽의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요. 여기서 1년 3개월간 이제 작곡 레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하이든 음악과 베토벤의 음악은 전혀 교점이 없습니다. 네, 접점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훨씬 섬세하죠. 베토벤이 이제 하이든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고 기교가 넘치는 곡들이 많은데 베토벤은 좀 더 섬세한 곡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둘이 음악적 견해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충돌로 다른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베토벤의 작품 중에 이제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피아노 작품들이 네, 유명하니까 그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32개 작품, 총 32개 작품이 있는데 피아노 작품이 그 중에 20개가 초반 10년 동안 쫙 쓴 거예요.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엄청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개가 초반 10년에 다 쓰여졌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청력 장애가 왔다는 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오면서 뭔가 이제 음악적으로도 네, 퇴보는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더 좋아졌죠 나중에. 그렇지만 뭔가 이제 막 작곡을 하던 그 기력은 한번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오면서 1802년 그리고 1812년 요 사이에 음악 자체가 굉장히 더욱더 깊어지는 네,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큰 발전을 이뤘고요. 이때 당시에 6개의 교향곡 그리고 협주곡 굉장히 많은 협주곡 그리고 오페라 피델리오 지금 베토벤 오페라 중에 유일하게 연주되는 곡입니다. 피델리오라는 오페라가 작곡이 됩니다. 그리고 1790년대부터 이제 괴테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괴테의 관계가 이제 알고 처음에는 그냥 저런 시인이 있구나 저런 음악가가 있구나 서로 교류하면서 좋은 친분이구나 이 정도 하다가 1809년 10년에 이제 이 관계가 구체화돼서 내가 시를 쓸 테니 당신이 곡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생전에 괴테 살아생전에 시를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한 작품으로 묶어서 발표를 합니다. 네. 네, 오푸스 75번 그리고 오푸스 83번인데 네. 이 연가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시클루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가곡을 독일말로 그냥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최초의 연가곡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뭐 슈에네뮬러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묶어놓은 그런 연가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괴테의 시에다가 이제 뭔가 묶어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12년부터는 주변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쵸? 근데 이제 음악가가 이렇게 돈이 많았던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형제도 죽었고 그다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청력이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청력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 연주를 많이 다녔는데 그런 연주를 그만두고 이제 곡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곡을 발표하는데 곡은 점점 더 이제 자신만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깊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1816년에 첫 연가곡 안디 페아네 길리프트 그러니까는 먼 곳에 있는 내 사랑에게 뭐 이런 연가곡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슈베르트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죠. 네, 연가곡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 네, 슈베르트에게 영감을 주는 곡을 발표를 합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에피소드입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슈베르트를 만나서 슈베르트의 곡을 극찬을 해요. 와, 정말 이런 작곡가가 있는가? 그러면서 슈베르트 곡을 극찬하면서 와서 대화를 좀 하자 그렇게 했는데 슈베르트가 어 베토벤의 이 모습에 이게 뭐 슈베르트는 엄청 선세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그 여성적인 감성이 더 굉장히 많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베토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모습만 보고 뛰쳐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만남은 이루어졌죠. 그래서 베토벤도 그냥 얼굴만 보게 되고 슈베르트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일주일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827년 3월 26일입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미 음악적인 명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추대를 해서 그 모차르트가 있던 국립묘지에 다시 한번 그 옆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묘지를 나중에 다 모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묘지를 안장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5개가 모여 있다는 거 굉장히
관광적 요소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베토벤 시대 가곡의 특징에 대해서 베토벤 가곡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200여 개. 꽤 벌써 많아졌죠? 이거 가곡이 뭔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게 뭔가 이걸 더 발전될 수 있는 장르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 베토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여 개의 가곡을 작곡을 합니다. 적지 않죠? 그리고 첫 연가곡이라고 불리우는 안디 페어네 안디입니다. 안디 페어네 겔리프테를 써서 연가곡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연가곡이라고 하지만 슈베르트 연가곡에 비해서는 약간 좀 구성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슈베르트의 연가곡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 하면은 이 성악곡보다는 사실 기악곡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논리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가곡의 특징이에요. 음악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곡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같은 작곡가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탄탄하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시인들, 괴테, 브렌타노, 슐러 이런 유명한 시인들과 교류를 나누어서 이 시들을 받아다가 곡을 붙이고, 그러니까 살롱의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약간 날라리 이미지죠. 그래서 살롱에서 저쪽에서 오늘 그대여 멋있소 내 태양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하면 거기다가 곡을 붙이는 방향이었으면, 베토벤 같은 경우는 약간 시인의 곡을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교류가 있으니까 이 시인들의 곡을 받아다가 내가 곡을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뭔가 예술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예술 가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보자면, 목소리와 이 반주 사이에서 동기,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꿔가면서 연주를 합니다. 멜로디가 있으면 나라라라라 그러면은 이게 멜로디 목소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주에서도 이게 나오게 되는, 이런 동기, 모티브를 목소리 그리고 반주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주는 그런 연주를 하게, 그런 식으로 가곡을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이런 가곡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 베토벤. 그래서 요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첫 연가곡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안디 페어네 겔립테를 썼다는 거. 그리고 괴테나 브렌타노, 실러 등 시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제 시에다가 곡을 붙이는데 이게 앞으로의 가곡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이런 예술가곡 분야가 아직까지 예술가곡 분야가 성립이 안 됐는데, 이제 확립이 안 됐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터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슈베르트도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사실 죽기 전에 만났다는 거, 그 전부터 작곡을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슈베르트도 이미 이 시기를 통해서 가곡에 대해서 가곡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되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표곡으로 한 몇 개를 집어봤는데요. 오프스 75, 아까 괴테의 곡에 붙였다는 곡이죠. 오프스 75, 그 다음에 6개짜리죠. 그리고 83, 3개짜리 이 괴테의 시에 붙였고요. 그리고 오프스 46은 아델라이데, 여러분들 많이 아는 곡이죠. 그리고 오프스 98은 안디 페어네겔리프테, 이거 첫 연가곡이라 불리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VOO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Die zärtliche Liebe, 뭐죠?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그죠? 그 곡이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발표되지 못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번호를 다시 붙였죠. 그래서 베토벤의 곡은 오프스도 있지만 VOO라는 번호도 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Die zärtliche Liebe가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대표곡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오프스 75번, 아까 괴테의 시에다 붙였다는, 그래서 1번 민용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곡을 들으면서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Kennst du das Land,
네. 어, 민영도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 곡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모를 수도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곡을 조금 관심이 있으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곡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이상향을 향해서 가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Kennst du das Land 그러면은 너 그 땅을 아니? 그 다음에 Kennst du das Haus 너 그 집을 알아? 그 다음에 Kennst du den Berg 그러면 그 산을 알아?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상향을 거기서 이제는 그곳을 향해서 다힌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기서 그곳에서 내 사랑과 내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그런 이상향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터 맞아 오 파터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곳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어들 같은 거 좀 공부해서 여러분들 이 곡을 한번 공부를 했으면 하는 네, 바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이거 잘 들어주시고 다음 주까지 무리더라도 네, 다음 주면 이제 곧 이제 슈베르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슈베르트부터는 여러분들 봤으면 합니다. 좀 더 확 이제 확진자 수가 내려가서 사회가 좀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 얼른 만나뵐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고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들어주시냐 감사했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